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문학 천재 김 3-4단원의 두 번째 작품인 현대소설 은강노동가족의 생계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단원 광복 이후의 문학인데 그 중에 두 번째 서사갈래 현대소설이죠. 1970년대의 산업화 사회의 문제점을 그린 작품이거든요. 이 소설에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어요. 내용 확인 문제, 그리고 소설에 쓰인 구절에 기호를 매기고 그 의미를 묻는 문제, 소재의 의미를 묻는 문제, 그리고 이 소설은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시간 순으로 배열하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것은 이번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와 연관이 되는데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의 거의 대부분의 답이 소설이 순행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시간이 역전되었다, 과거를 회상했다, 이런 내용이 옳은 선지로 출제됐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확인 문제에서도 여러 구절에 기호를 매기고 그것을 시간 순으로 배열하는 문제가 출제되겠죠. 이 전체적인 순서는 지문 보기 전에 한번 언급할게요. 세 번째로 교과서 외의 현대시인 저문강의 삽을 씻고라는 현대시와 비교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됐습니다. 많은 현대시들 중에 이 시와 이 소설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 이유는 이 시도 이 소설과 같이 도시 빈민층, 도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 전체적인 분위기가 암울하다는 점, 이렇게 공통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시와 이 소설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 시는 이 파일 마지막에 싣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보기에 소설에 관한 시대적 배경을 설명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선지를 이해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이 소설에서는 시간 순으로 배열하는 문제, 그리고 이 시와 비교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는 점이 다른 단원과 차이점이에요. 이 시의 서술자는 나죠. 1인칭 시점입니다. 은강노동가족의 생계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현대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연작소설에서 8번째로 실린 작품이거든요. 연작소설의 전체 제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입니다. 여기에 12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12편의 단편 중에 네 번째 실린 소설이에요. 거기에 등장하는 난장인의 일가가 여기 이 소설에서도 그대로 등장하거든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내용 기억하세요? 난장이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영수, 영호, 영희 이렇게 5명의 가족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반어적인 이름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공간에 살고 있죠. 매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거 계고장을 받게 되어서 자기들이 살던 곳을 떠나야 해요. 그 살던 곳을 떠나는 대신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주지만 계약금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이들은 가난하죠. 결국 이들은 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가족들이 방황을 하고 맨 마지막에서는 이런 상황을 비관한 난쟁이 아버지가 굴뚝에서 자살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될 은강노동가족의 생계비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겪고 낙원구 행복동을 떠난 이후의 난쟁인의 가족의 삶을 표현한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서술자가 변경이 되는데 은강노동가족의 생계비는 이 자식들 중 첫째인 영수의 입장에서 서술이 됩니다.
서술자가 교체되어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틀린 선지가 출제되기도 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까 출제 유형 베스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시는 시간 순으로 배열하는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들어가기 전에 시간 순으로 먼저 정리를 해보고 이 소설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일단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의 대화 내용이 제시가 돼요. 당연히 그 부분은 가장 과거에 해당하겠죠. 아버지가 생전에 이 글의 서술자인 나와 대화하는 내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버지를 화장하고 그 뼈가루를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은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강에서 이 글의 서술자는 아버지의 꿈을 꾸게 됩니다. 아버지의 꿈을 꾼 후 어머니와 대화하는 장면도 드러나죠. 꿈을 꾸는 장면은 앞의 장면보다 이후에 등장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희와 서술자가 릴리푸트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순이거든요. 자, 아버지의 생전 대화, 아버지가 죽은 후 뼛가루를 뿌리는 장면, 그 이후에 은강으로 이주하고요. 은강으로 이주한 후에 서술자는 아버지에 관한 꿈을 꾸고 이것에 관해 어머니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일은 여동생인 영희와 함께 릴리푸트읍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정리되셨죠? 이게 시간 순이에요. 지문을 보시면 영희와 서술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교과서에 실린 지문 중에 가장 나중에 나타난 이야기가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영희의 이야기를 나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영희는 릴리푸트읍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오빠인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죽은 아버지가 떠오르기 때문이거든요. 영희는 독일 하스트로호스 근처에 있다는 릴리푸트읍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릴리푸트읍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의미, 기능, 특성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릴리푸트읍은 일단 실제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걸리버 여행기라는 소설에 실린 상상 속의 공간이에요. 염두에 두셔야 해요. 실제 공간이 아닙니다. 자세히 듣지 않아도 슬픈 이야기였다. 돌아간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려고 했다. 이 글의 서술자는 아버지의 죽음에 아직까지도 슬퍼하고 있죠. 릴리푸트읍은 국제 난쟁이 마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상의 공간이에요. 난쟁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살고 있고 살기가 좋기 때문에 난쟁이 인구가 늘어가고 있어요. 난쟁이들에게 릴리푸트읍처럼 안전한 공간은 없다. 집과 가구는 물론이고 모든 것들이 난쟁이들에게 맞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 릴리푸트읍에는 난쟁이의 생활을 위협하는 어떤 종류의 억압, 공포, 불공평, 폭력도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말은 릴리푸트읍이 아닌 현실 공간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소설에서 말하는 난쟁이는 난쟁이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일 수 있지만 도시 빈민들, 즉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도시 빈민들은 이런 것들을 겪으며 힘들게 살았다라는 걸 반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릴리푸트읍에는 전제자도 없고요. 기업도 없고요. 공장도 없고 경영자도 없습니다. 이제는 짐작이 가시죠? 이 세모친 것들은 실제 세상에 있고 이것들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 나라에서 모인 난쟁이들은 여러 것들을 자기들에 맞게 축소시켰고 투표도 했어요. 민주적으로 사회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국적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요. 투표를 통해서 읍장도 뽑고요.
영희는 이것에 관해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하죠. 서술자는 그곳 난쟁이들이 혁명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곳에 사는 난쟁이들은 자녀들의 출산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요. 실제 세계의 난쟁이들은 자녀도 난쟁이로 태어날까봐 걱정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난쟁이로 태어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거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너무나 불행했었다. 여기서 말하는 거인은 권력자들, 약자를 억압하는 세력들, 이것을 의미하겠죠. 지금 릴리푸트읍의 난쟁이들은 의료 문제, 사회 심리적 문제, 재정 문제 등을 토해하고 있습니다. 난쟁이들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난쟁이는 키가 작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70년대 도시 빈민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70년대 도시 빈민들은 의료, 사회심리, 재정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드러내죠. 방금까지 살펴본 릴리푸트읍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죠? 아, 좋은 세계네, 아주 좋구나 정도가 아니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실제 현실은 이런 게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걸 아셔야 해요. 아시겠죠? 행복이라고 영희는 썼습니다. 영희는 돌아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눈이 눈물에 고였죠. 이 행복이라는 건 아버지가 이루지도 못했고 남은 가족들도 이루기 힘든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릴리푸트읍 같은 곳, 난쟁이, 즉 사회적 약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아버지는 살았어야 했다. 아무도 거기서는 난쟁이가 간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등장하는 말이죠. 키가 작았던 아버지를 놀리는 말이었어요. 하스트로 호수 근처, 아까 언급했던 릴리푸트읍을 말해요. 여기에 살았다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타살당한 아버지, 이것에 관해서 의미를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자, 아버지는 공장 굴뚝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들 영호는 아버지가 타살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살을 한 게 아니라 사회구조적 모순 때문에 타살당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여기는 거죠. 나는 영호의 이런 말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글의 서술자도 이것에 대해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깊고 캄캄한 벽돌 공장 굴뚝 안. 아버지는 여기 굴뚝 안에서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것도 죽고 나서 바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공장 굴뚝을 허문 후에야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아주 좁은 공간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죠. 아버지의 몸은 작았지만 고통은 컸다. 몸은 작고 고통은 컸다. 이런 대비를 통해서 아버지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부각하고 있어요. 키는 117cm, 몸무게는 32kg. 은강 생활 초기. 자, 언제 은강으로 이주했다고 했죠? 바로 난쟁이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은강으로 이주하게 됐거든요. 자, 그때 나는 아버지의 꿈을 자주 꾸었다. 자, 꿈꾸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이 부분이 서술자가 아버지에 관해 꿈을 꾸는 부분이에요. 비현실적인, 환상적인, 동화적인 분위기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등장인물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금 언급한 이 내용이 선주로 출제가 됐거든요. 자, 일단 꿈에서 아버지의 키는 50cm 정도로 아주 작고요. 이 자그마한 아버지가 아주 큰 수저를, 푸른 녹이 낀 노수저를 끌고 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머리 위에서는 뜨거운 불볕이 쏟아지고요. 아버지에게 노수저는 너무 무거워요. 낑낑대면서 끌고 가는 거죠. 땀을 흘리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아버지 키보다 큰 수저를 끌고 가다가 쉬고 있습니다. 쉬다가 그 수저 안으로 들어가 눕는데 거기서 잠을 자요. 아버지를 흔들었지만 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고요. 그 수저 위에서 잠을 자는 아버지의 몸이 오므라들면서
나는 울고 아버지의 노수저를 잡아 흔들었어요. 여기까지가 꿈의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아버지가 끄는 이 수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아버지가 짊어져야 했던 가족의 생계에 대한 부담, 고통,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수저에서 오므라들면서 잠이 드는 것은 아버지가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그런 상황을 드러내고 있죠. 다시 한번 이 꿈은 등장인물의 상황을 환상적, 동화적, 상징적으로 드러내서 비극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술자는 이 얘기를 어머니에게 한 것 같죠. 이런 꿈을 꿨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삼남매의 맏이인 서술자 영수가 부담감 때문에 이런 꿈을 꿨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술자를 위로합니다. 가장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 그런 꿈을 꾸지 않을 거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네 책임이 무거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70년대는 가부장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면 장남이 그 가족을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그랬는데 영수가 이야기합니다. 전 한 번도 가장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생각을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이다. 무슨 생각? 아버지 대신 장남인 내가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런 부담감. 어머니의 말대로 내 마음속 어느 구석에 그런 생각이 들어 있었을 것이다. 자기도 인정을 해요. 아마 그런 부담감이 있을 거다. 자, 아버지와 서술자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임을 알 수 있죠?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장면은 무조건 과거예요. 옛날에 아버지는 나에게 너는 장남이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집안의 기둥이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서술자에게 가장으로서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을 부과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영수야, 어머니는 말했다. 나도 아직 일을 할 수 있고 네 동생들도 잘할 만큼 자랐다.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너를 믿고 따라갈 거야. 자, 어머니는 맏이인 영수가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을 덜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어머니도 영수에게 기대고 있는 것 같죠.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너를 믿고 따라간다. 이거는 자기 첫째 아들을 가장으로 인정하는 태도죠. 제가 영수였으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은 어머니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영수가 안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로하고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란 줄 친 이 부분은 어머니의 무의식 속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드러났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은강과 릴리푸트읍의 대조적인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은강은 릴리푸트읍과는 전혀 다른 도시였다. 영희는 그것을 가슴 아파했다. 은강은 어떤 공간이냐면요. 모든 생명체가 고통을 받는 땅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공간이죠. 우리는 살기 위해 은강에 왔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도시 빈민 노동자들이 괴롭게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동안 정지했던 생명 활동, 돈벌이죠. 이것을 은강에서 다시 시작했다. 그 다음은 서술자가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것이기도 하고요. 또 아버지가 자기와 똑같은 것을 복제하여 종족을 늘려놓고 돌아간 이런 활동이기도 해요. 자기와 똑같은 것, 도시 빈민층, 소외된 계층, 약자. 이것과 똑같은 것은 난쟁이의 3명의 자식이겠죠. 영수, 영호, 영희. 똑같아요. 아버지의 몸은 화장터에서 반줌의 재로 분해되었다. 자, 아버지를 화장하고 그 뼛가루를 뿌리는 장면이 드러나죠. 이 부분도 과거 장면에 해당합니다. 과거, 현재가 상당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뼛가루를 뿌리면서 울었고요.
자, 그리고 숙제 다 했니? 라는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의 대사가 드러난 장면이기 때문에 아주 과거의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나에게 숙제 다 했냐고 묻는데 나는 아직 하고 있다고 내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그림은 삼각형의 먹이 피라미드죠. 자, 이걸 4단계로 그리고 있고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녹색 식물, 그리고 동물, 이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 이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둘째인 영호를 불러서 너도 형처럼 설명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죠. 영호는 형처럼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음에 나온 대사가 중요하죠. 이건 알아요. 우리는 먹이 피라미드의 가장 밑이다. 우리에겐 잡아먹을 게 없다. 그런데 우리 위에는 우리를 잡으려는 무엇이 3층이나 있다. 영호는 자기들이 최하 계층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뼛가루를 뿌리는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도 쉬셔야지. 그동안 힘든 일을 너무 많이 하셨다. 편히 쉴 수 있을 거다. 라고 뼛가루를 뿌리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아버지는 없어졌고 바람이 불고 햇볕이 따뜻했고 새가 어머니 옆에서 날았어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이런 편안한 분위기는 이들 가족의 미래가 행복할 것이다, 긍정적이다 라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아버지가 죽은 뒤에서야 비로소 행복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미래를 암시한다 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지문에 실린 현대소설 살펴봤고요. 뒷부분에 보면은 1970년대 소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강노동가족의 생계비에 관해 살펴보면은 이 소설은 내용상으로는 노동소설이고요. 형태상으로는 연작 단편 소설이죠. 총 12편 중에 8번째 소설입니다. 자, 소외된 도시 근로 노동자의 비참한 삶을 형상화하고 있는 소설이에요. 그리고 목표학습 2번째 지문에 보면은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소설의 경향을 설명하는 대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만약 나온다면은 이 뒷부분에 2000년대 소설의 환상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2000년대 소설의 예로 두근두근 내 인생이 나오는데 이 뒷부분, 이 글의 주인공인 나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때를 생각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환상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고요. 좀 더 복잡하게 된다면 앞에 배웠던 은강노동가족의 생계비, 거기에 드러나는 환상성, 여기에 드러나는 환상성, 즉 70년대 소설과 2000년대 소설에 드러나는 환상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이야기 더하기에 대해서는 작품 그리고 작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연계 작품에 저문강에 삽을 싣고 뒷부분에 실어놨고 문제에 출제됐던 내용을 여기 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소설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내용 확인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최다 빈출 유형 첫 번째 내용 확인 문제죠. 이거 하나만 풀어봅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아버지는 나아가 장남이고 집안의 기둥이라고 항상 말했다. 이것은 글의 중간에 드러나죠. 얘야 너는 장남이다. 네가 집안의 기둥이다. 라고 항상 나에게 말했다. 라는 부분이 있죠. 1번은 적절하고요. 2번 어머니는 나아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갖는 것을 원치 않았다. 적절하죠. 가장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도 있고요. 나도 일을 할 수 있고 동생도 다 컸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여기를 통해서 적절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번 영호는 사회 계층 구조에서 자신은 최하위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했다. 바로 옆에 나오죠.
우리에겐 잡아먹을 게 없는데 우리 위에는 우리를 잡으려는 무엇이 세 층이나 있다. 우리는 최하위 계층이다. 4번.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남으로서 가장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4번이 틀렸죠. 이 글의 서술자는 난 가장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어쩌면 그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지 라고 다짐하는 부분은 찾을 수가 없어요. 5번. 영희는 아버지가 난쟁이가 간다 라고 말하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다고 생각한다. 이건 앞부분에 나오죠? 아무도 난쟁이가 간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디에 가면? 릴리푸트 읍에 가면. 그리고 거기서 살았다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은 이런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최다 빈출 유형 문제 첫 번째 거 풀어봤고요. 두 번째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 다수 출제됐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문제 실려 있고요. 세 번째 보기를 제시하고 그 보기를 바탕으로 이 소설을 이해하는 문제 많이 출제됐고 그 기타 유형도 싣고 있고요. 그리고 수능형 문제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현대시 있죠. 저문강의 삽을 싣고와 연계된 문제도 있고 그 이외에도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단편 소설 중 네 번째 작품이죠. 이것과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됐거든요. 그리고 뒤에 서술형 문항도 같이 싣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3-4단원의 두 번째 작품 해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나무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자료들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